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내란 속의 윤석열 형사재판 법정 촬영이 허용되면서 정작 윤석열보다는 도대체 재판장 지기현 판사라는 자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그 낯짝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외라는 반응도 있고 생긴 대로 노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기현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지판사가 왜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황제 재판을 마련해 주면서 단순히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투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은 정의와 상식을 철저히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우리 국민은 지기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의와 상식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판사 지기현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정어리볼의 춘천 닭갈비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상품으로 찾아뵐 텐데요.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릴 때 닭갈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맛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달한 간장 맛, 매콤한 양념 맛.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교차로 주문하셔도 되고 1+1 2팩 드립니다. 2kg에 23,900원. 치킨 한 마리 값에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상품들 여러분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또 이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도 좋고 정어리몰도 좋고 정어리TV도 좋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전국에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봄비지요. 봄비. 오랜만에 봄비라고 부를 만한 날씨도 좋고 봄비가 이제 내리면 온 산하가 파랗게 물들어가면서 막 살아나겠죠. 이제 그 시절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봄비 덕택에 정어리TV 구독자 수도 6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님 며칠 기다린 끝에 69만 달성입니다. 신발끈 다시 묶고 70만 100만 될 때까지 화이팅해요. 아자아자 가자 70만 100만 감사합니다. 이은주님 백운기 정어리TV 구독 69만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만 고지도 69만 정어리언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손잡아주며 함께 간다면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의와 상식으로 우뚝 설 대한민국을 위해 정어리언들이여 비상합시다. 고맙습니다. 70만도 아닌데 69만일 때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시는 이유를 제가 짐작을 합니다. 좀 오래 걸렸지요. 68만에서 69만 가는데도 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70만 또 가면 또 확 올라갈 텐데 69만 가는 길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더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이따가 좋아요 누를 타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기현 판사 얼굴을 보여줄 텐데요. 또 한번 또 뭐 말도 했더라고요. 지기현 판사 보고 좋아하시면은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김진애 전 의원님, 네.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김남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비가 오는데. 나무는 뭐 나무가 야들야들하고 산이 몽실몽실하게 피어오르는 게 너무 이뻐요. 야들야들 몽실몽실. 오늘 아침은 저는
아, 참 부드러운 아침이다. 그런 그래.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근데 비는 꼭 마치 장마처럼 갑자기 쫙 남쪽은 더 하고.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온대요. 예. 한지 좀 진작 좀 오지. 그러게요. 글쎄. 산불 났을 네, 때. 글쎄 말이죠. 그래도 감사합시다. 네. 이번 비가 또 많은 사람들 마음을 좀 촉촉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그 전 첫 번째 때는 재판정도 못 찍게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렸죠. 재판장이라고 하는 자가. 어제는 이제 공개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패널도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줏대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좋게 말하면 유약하고 나쁘게 말하면 간을 많이 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원칙이 확실히 있어야죠. 적어도 판사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판결한다. 그거 하나만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이걸 저걸 따집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풀어준 거 무슨 시간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희대의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검찰이 즉시 한 거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구속해야죠. 저는 판사가 언제든지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거 잘 몰랐어요. 어제 김기현 판사가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다시 구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간을 많이 보고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쫄아요. 우리가 이 자를 쫄게 해줘야 됩니다. 너 당장 재구속시켜. 재구속시키지 않으면 너 그 이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자가 쫄아요. 나 유시민 작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오늘 공감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기현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 지기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동참합시다. 지귀현 이 이름을 이자가 최소한도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쫄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도 안 되는 그 전에 모든 피고인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조차도 다 포토라인 세우고 끌려 나오는 모습 심지어 박근혜는 수갑 차고 나오는 것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정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다 촬영하게 해주고 지기현 지자가 윤석열만 유독 다 봐주고 지하로 모시고 그래서 이제 막 모든 언론이 비판하니까 그때 갑자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러더라고요. 이 자가 아주 의약하고 간을 보는 자구나. 더 세게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때 간파했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막 하니까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만큼만 들어오는 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어제 보니까 윤석열 혼자 가족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뭡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다시 구속시킬 수 있다면서요, 김남국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직권으로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속을 시킬 수가 있고요. 사실은 법원에서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구속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도 결자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지기현이 직권으로 본인이 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지기현이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의 분노나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어제가 두 번째 공판 기일이었잖아요. 좀 지기현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기현 완전히 윤석열한테 특혜 베풀고 오히려 오후에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오후에 더 할 말 있으면 더 하라라고 굉장히 부드러운 진의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공판장에서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6분 정도 말했는데 6분 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말 자르면서
좀 강하게 약간 반박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조금 국민들이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약간 무서워하는 그런 주대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지기현 판사도 비판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검찰도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구속 사유가 살아 있으니까 직권으로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도 할 수 있거든요. 검찰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면 여러 가지 구속 안 되면 2번, 3번 영장 청구해가지고 같은 사건으로 사실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끝까지 구속시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구속사유가 충분히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의 명태균 의혹이 줄줄이 고구마처럼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별건으로 이게 별건도 아니고 이 사건으로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한다면 충분하게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전혀 수사에 어떤 진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 못지않게 검찰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검찰 비판해야죠. 그런데 검찰이야 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완전히 사그라져야 되고 일단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에 대해서는 뭐 변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변할 마음 없죠.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김진애 의원님. 네. 근데 아니 제가 왜 지난번에 아마 카메라를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의 얼굴을 나올까 봐. 오히려 나올까 봐. 근데 그거 어저께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 얼굴이 그 얼굴로 어떻게 판사를 하겠다고 그러는지 몰라 도대체. 뭐 판사는 판사가 얼굴이 아니라 따로 있어요? 얼굴이 아니라 아니 머리가 그게 뭡니까? 더벅머리를 하고 나와서 저는 그것도요. 아니 제가 어저께 매불쇼에서 막 얼평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얼평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김남국 변호사님도 예전에는 바깥에서 자유롭게 다닐 때는 뭐 더벅머리를 하든 뭐 하든 뭐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래도 뭔가는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어저께 그 모습을 그러니까 20년 전에 찍은 사진하고 똑같은 더벅머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내란 수괴를 지금 재판을 하는 마당에 그렇게 판사가 도대체 위엄도 없고 품격도 없고 절도도 없고 저는 이게 도대체 저는 재판정에 대한 좀 모욕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보고서 굉장히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저께 그래도 보니까 벌써 어저께 딱 카메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윤석열 벌써 약간 쫄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한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쫄게 되는데 저는 근데 어저께 지기현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요. 혹시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는 빌미를 줄까봐 약간의 변명거리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내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네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있다. 중간에 제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스처로 보여서 영 불안합니다. 저는. 아까 얼평을 하셨는데 얼굴 평가를. 외평이라고 그러면 이거 얼평, 외평. 짱돌님께서 지기현 같은 판사는 갓나고 판사입니다. 맞아요. 법을 판결한 자가 내란 우두머리한테 특혜를 주는 내란 공모자 짓을 하는 공범 판사입니다. 당장 재구속시켜라. 갓나고 아세요? 네,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지난번에 갓나고 저도 딱 얼굴 보는 순간 아이고 딱 그렇게 느꼈는데.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판사의 위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애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전현 원장님 상판대기 한번 보고 갈까요? 어제는 왜 이렇게 방청을 허용했는지 그걸 얘기를 하던데 한번 보시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전혜원 원장님, 왜 그것도 이만큼밖에 공개를 안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지기현 탈옥 공동체. 탈옥 공동체. 탈옥 공동체냐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촉발됐던 첫 지점이 바로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풀어줘서 마치 개선 장군인 양 의기양양 풀어줬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다시 나왔습니까? 국민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문제는 공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마치 떠받드는 양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화 생각나세요? 살려는 드릴게 라는 영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기현 살려는 드릴게 잘해 라고 협박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요, 지기현 판사의 저런 모습이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이 아닌 요즘 의자 앞에 평등까지 무너졌다는 말 나오죠. 윤석열만 가죽 의자에 딱 앉아있고 졸면서 거의 뭐 머리가 닿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변호인단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탈옥 공동체라는 말을 듣게 한 장본인,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기현 판사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기현이 윤석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내란의 지금 주범들 지금 이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비밀 재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알려지지가 제대로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란에 관련된 재판은요, 마치 전범에 대한 재판처럼 우리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범에 대한 재판, 나치에 대한 재판, 그거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십 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했을 때도 아이만 잡혔을 때 그 재판을 그게 예루살렘에서 열렸을 때 그걸 공개해서 그거를 가서 한나 아렌트가 그걸 보고서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제대로 공개가 돼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증인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혹시 저기서 협박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이른바 국민 재판 이거로 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맨날 나는 김남국 변호사님만 보고 얘기하겠대. 이거 이렇게 도대체 어저께 유시민 작가님도 얘기하신 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기현 하나와 그 옆에 있는 부판사 이 사람의 판단에 그대로 몇 달 동안 매달리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근데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피고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반대했죠.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정말 내란죄에 관련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법 독립이 운운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 카르텔 안에서 그냥 치고 빠지면 만약 이러고 놔뒀다가 몇 달 뒤에 가가지고 자기 모르겠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기각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어제 그다음에 상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항소 안 하면 검찰이? 그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그거 감시단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인터뷰도 한번 해보지요. 네. 어제 그 윤석열 의자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그 전에 피고인들 이명박, 박근혜 그때 앉았던 의자하고 비교하는 사진이 또 요즘에 올라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이는 지금 저기가 형사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건지 집무실인지 모르겠어요. 의자 보면 가죽 지만 그 옆에는 또 파란색 그 전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건 특혜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다 형사
법정에 있는 그 의자 그대로 쓰는데 왜 윤석열만 이제 가죽 의자에 앉습니까? 꿀장구님, 차라리 윤석열 엉덩이보다 더 작은 의자에 앉혀주세요. 졸다가 넘어지게. 어제 또 졸았다면서요.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책상에 머리가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박근혜 이명박 사례에서 보면은 박근혜는 수갑 차고 이 이명박은 수갑을 안 찬 모습이 공개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런 선례들을 보면은 재판부나 법원이 조심했어야죠. 지금같이 예민하고 이 법원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시기에서 왜 저런 것 때문에 굳이 더 비판을 자초하느냐. 이러니까 사법쇼, 특혜쇼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전 정말 기자하거나 정치에 뛰어들어서 사법쇼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마음 아픈 현실인 거죠. 정의의 최후에 보르고 법 앞에 평등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법원이 전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법원 차원에서 지경 판사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알아서 이 재판부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군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10만 명 이상이 지금 윤석열 재구속해야 되고 법원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지경 판사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이런 식의 국민 분노가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또 그 진행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 의자 하나가 저 재판이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피고인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내란 수계, 심지어는 사법부 현직, 전직 판사들을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피고인을 저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저 재판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왜 저는 따로 안 쳐요? 저 사소한 것 하나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너무 원래 크다라고 피고인 생각합니다. 좌석도 저기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피고인하고 변호인하고 옆에 앉는 게 정상 아니야? 제가 피고인 선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냥 일반 파란색 의자가 다 있는데 저건 특별히 누가 갖다 놓은 겁니다. 앉는 좌석 말고 앉는 위치도 맨 왜 앞에 따로 앉는다면서. 위치는 지금 저거는 원래 저 자리가 맞고요. 네. 이 앞에 지금 이제 저 변호인들이 지금 원래 자리가 없어가지고 변호인단이 많다 보니까 임시로 저 책상을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한 좌석 원래 한 예 줄을 맞습니다. 더 원래는 넣어요? 저 자리가 맞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저 뒤에 있는 자리로 앉도록 해가지고 저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원래 저 자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막 졸고 막 중간에 훈계하는 듯한 말을 했다라는 것도 어제 나오잖아요.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또 훈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옛날 재판 때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재판이나 고위 관계자들 심지어 고위 법관에 대한 재판도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 누구도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윤석열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재판부를 우습게 보는 데는 분명히 지경 판사의 이런 비굴하길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지경 개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시받고 있다.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냥 넘기고 있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재판 결과에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전 솔직하게 말하면 지경 판사 징계하자라는 목소리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비판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대법원장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제가 법원을 대신하지는 않는데 피고야. 예. 갑자기 이제 피고인으로 여기서 절대 저는 윤석열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행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가지고 재판 사건에 보고받고 배당에 관여하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재판받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 판사 이거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개입이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경 판사가 이렇게 사법 배당을 받았을 때 저는 그냥 받았을까요? 그냥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동 배당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석부장 판사가 저는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배당에 관여해가지고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배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따위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저는 법원 행정처에서도 단호히 인사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기현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옛날에 그 대기업 회장이 그 아들 대신 보복을 하겠다며 주먹을 날려가지고 한 그 재판을 좀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판사 앞에서 뭐 판사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아구창을 날렸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제 엄벌에 처해졌어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복싱하는 흉내까지 냈어요. 맞습니다. 그때. 복싱한 흉내까지. 예. 그리고 국민 여론도 세상에 주먹 휘두르는 게 뭐 자랑이라고 저래라고 했는데 전 국민을 세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국회 창문을 부수고 헬기를 띄워서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심지어 시민들을 타일파이로 결박하라고 했던 이런 걸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저런 내란 수괴자에게 재판부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요.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고 온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만든 주범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상간마마 대듯이 의자까지 차별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법부를 존경해야 되지만 사법부 스스로 이렇게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나서서 권위를 다시 세워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 네. 지기현 얼굴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오늘 좀 봅시다. 얼굴을 확실히 기억해놔야 나중에 길에서 만나도 알죠. 아 정말 너무 후추님께서요. 유약하게 생겼어요. 앵커님 갓나구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같이 보고 있는 친구랑 서로 엉뚱한 소리로 우겨댑니다. 가시나다 간 보는 사람이라 가짜다 뭐. 예, 아이고 참 이런 거 네이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워낙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갓나구 이렇게 찾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우나 백여우를 전라도에서 방언으로 갓나구라고 한다도 있고 갓나위를 갓나구라고 방언으로 한다라고 있는데 그러면 갓나위가 뭐냐? 갓나위는 간사한 사람이나 간사한 짓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전으로 하니까 좀 맛이 안 나죠. 전라도 쪽에서는요 가장 심한 여기 갓나구입니다. 이 갓나구 새끼 그러면 그건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갓나구가 뭐냐? 가장 적절한 표현이요. 여기에 와서요 막 이랬다가 조금 판세가 불리하면 이쪽에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갓나구 짓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요새 갓나고 그러면은 저는 예. 지기현보다 한덕수 쪽이 더 먼저 생각이 나기 그건 때문에 상갓나구라고 그래요. 상갓나구. 아, 예. 대단하시다. 갓나구도 계급이 있어요. 이게 그냥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살기 위해서 예.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하는 거. 한덕수는 상갓나구. 이게 예. 딱 정말 이게 식민지나 아니면 저기 독재에 살면서 이런 살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막 주변을 팔아대고 이러는 정말 갓나고. 그렇죠. 이런 그리고 이제 상갓나구가 상갓나구. 있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갓나구만 또 못한 그 조그만 것들. 네. 쫑갓나구. 피레미 같은. 쫑갓나. 예. 오늘 완전히 이런 쫑갓나 새끼. 쫑갓나요. 그 쫑갓나. 예. 네. 갓나구 공부를 했고요. 네. 지귀현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개 한번 해드리죠. 이향님, 이럴 때는 또 우리 전혜원 원장님이 빨리 운을 좀 떼주셔야죠. 지귀현. 제가 지난번에 제 이름 얘기했었죠. 그랬죠. 이번에 네. 자, 이 판사님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겠습니다. 예. 지랄 맞은 법리를 만들어 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으니 연판장을 마구 날립시다. 그러셨고요. 정필성 님도 짧게 보내셨어요. 지 얼굴 보니까 귀엽지요? 연병하네. 이야, 대단하시다. 정말. 야. 하나만 더요. 국민이 주인님.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짓만 하는 연병할 시키. 예. 아니 근데 여기에 또 갓나고 또 하나 갓나고 이제 검찰인데. 예. 아니 저는 정말 요새 이걸 보면서 아니 정말 박근혜 때하고 비교가 되는 게 박근혜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로 파면당하고 그 다음날 나가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특검이 있어가지고 그 짓을 한 게 바로 다 윤석열이가 했던 짓이에요. 그리고 그때 잡아놓았던 게 뭡니까? 국정농단으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론조사 뭐 운운해가지고 그때 그거 가지고 잡아놓았어. 근데 지금요 잡아놓으려고 치면은 지금 박근혜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저거 한 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뭐죠? 공천 개입에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해도 100배, 1000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 제가 물론 이거는 선거에 도움이 돼서 제가 좀 참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보고 있으면은 정말 우라가 끓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면 물론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켜야겠지만 이거는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어떤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를 소집하거나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기현 개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렇게 극심해지는 시기, 그리고 바로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기에 법원 차원의 대응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처럼 같은 모습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법원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겁니다. 지난 2006년에요. 제가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비의 내부의 비리마저도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하는데 내란 우리머리에 대한 사법 쇼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시기에 왜 법원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럼 국민들은 계속 지기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대법원장과 다른 판사님들의 법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저는 촉구합니다. 저기 김남국 변호사님 다시 한번. 검찰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검찰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검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완전히 검찰 해체 수준의 인력을 완전히 다 쪼개가지고 분쇄, 파쇄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해놔야 되는데 글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원래 보통은 검찰이 정권 교체가 될 시기에는 항상 그 다음 정권에 뭔가 먹이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지금 검찰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과 같이 함께 운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검찰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윤석열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운명과 같이 함께하도록 그 운명 공동체를 같이 죽여야죠. 지기현은요.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윤석열 구속하면 그렇습니다. 봐줍니다. 네. 봐줍니다. 그거는 봐주는데 왜 봐주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 우리가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막 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아니 나는 상급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그거를 받아들여 준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는데 검찰이 내 기대를 배신했다. 그러므로 다시 구속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심한 죄고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고 그러는 자를 풀어준다?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비화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망가뜨려야 된다 뭐 그런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증거인멸 우려인 거고요. 무엇보다 윤석열이 그동안 보인 태도를 봐도 다시 제2의 내란을 누군가가 획책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사법부의 불신도 확산되고 무엇보다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내란 속의 우두머리를 왜 봐주고 있는 겁니까, 법원이. 법원에서 엄중하게 대해주셔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지내시죠. 모든 국민이 지금 재판 보면서 다 불안에 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이라도 윤석열 재구속을 통해서 그나마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구속하면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다시 구속해라.
찬성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 타이밍이 주로 언제냐면 지금 이제 동접자 수가 2만 명인데 동접자의 절반이 안 될 때 그때 제가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가 10,000명은 넘어야죠. 지기현 팬입니까? 어제 또 그 재판에서 우리가 또 가슴 뭉클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아주 멋지게 윤석열 앞에서 윤석열 면전에서 한 방 먹였더라고요. 오늘날 윤석열이 있게 한 말이 뭐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때 간파를 했어야죠. 그럼 너 누구한테 충성해? 알고 봤더니 김건희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마지막 진술에서 했던 얘기 제가 잠깐 그 전문은 길고 몇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군인이죠. 그럼요. 이게 군인이죠. 지금 그랬습니다. 정말. 아하. 저는 누가 딱 떠올랐냐면은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계속 관심을 끄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님 예. 생각이 났습니다. 박정훈 효과, 제2의 박정훈 이런 표현이 딱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군인을 보면서 그래도 자기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맨날 툭하면 우리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데 정작 군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시민들에게 총을 들게 만든다면 누가 앞으로 군대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지금 나온 저 발언,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군인이라는 거, 그리고 차라리 항명죄로 날 차라리 처벌해달라, 이렇게 부하 탓으로 돌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말 그대로 군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나라를 지키라는 것을 하신 저분을 저는 제2의 박정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윤석열 형사재판에서 다시는 저 모습 보지 않게 지기현 판사 똑바로 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 딱 법복 입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대단해 보입니까? 뭐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왜 자신이 이렇게 모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통찰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해줄게요. 당신이 저지른 죄가 왜 큰 잘못이냐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을 때 그 희망을 짓밟아버린 죄가 크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국민들의 한 거로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정의와 상식이 살아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그 순간에 당신이 그걸 짓밟아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온통 암흑천지에 그냥 그 묻어가지고 그런 짓을 저지르면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넘어가는데 윤석열 내란을 우리가 막아냈고 소굴에 숨어서 안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 눈 오는데 그렇게 그냥 키세스 밤샘 시위하면서 끌어내야 된다라고 외치고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와서 남태령 그 고개에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윤석열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긋지긋한 그것을 이제 끝냈다. 이제는 두 발 뻗고 자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당신이 그 짓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닙니까?
자신을 윤버지라고 하는 애들 불러서 밥 먹고. 그 버러지 같은 짓이죠. 윤버지가 아니고 윤버러지죠. 그런 꼴을 국민들이 보게끔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지기현이다 이 말이 옳시다. 그래서 당신의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다시 구속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고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더럽게 남을 겁니다. 자식들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닐 거야. 그건 명심해야 돼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석열이 이제 보니까 나오면서 참 개판을 치고 나왔잖아요. 수돗물을 200톤을 쓰고 말이죠. 윤금희원님 어떻게 써야 228톤을 일주일 동안 쓸 수 있죠? 정말 궁금한데 이게 전혜원 원장님 네. 수영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밝힌 거 보면 수영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영장에서 쓴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많은 물을 쓸 수 있냐는 겁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도 물을 썼지만 이렇게 물을 많이 안 썼는데 과거 청와대 생각하시면 이제 뭐 나무도 있고 관리해야 될 곳이 많았잖아요. 근데 간소하게 한다면서 용산 가놓고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썼으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밝혀주셨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가져다가 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엄청난 물을 썼느냐 참으로 의심스러운데 저는 혹시 여러 가지 증거인멸 과정에서 쓴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화시설을 뭐 세척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썼을 거라는 건데 사실 그 히노키 욕조 그다음에 캣타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수돗물 쓴 것 얼마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세금 도둑으로서 양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고 횡령에 준하는 것을 적용해서 그 동고 치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리고 처벌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날씨가 추워서 네. 수영을 못 할 텐데 아니 실내 수영장이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실외 수영장. 실외라고. 왜 수영장이에요? 네. 그래서 윤건영 의원 얘기를 되죠, 한번 그러면.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네. 예. 네. 물을 뭐 200 몇십 톤 썼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렇게 추정이 되십니까? 어떻게 썼는지가? 내부에서도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요? 내부에서도 잘 뭐 이렇게 무슨 문제인가 해명을 잘 못하고 있던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관저에 수영장이 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근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그 수영장을 이용했던 건 아니고. 근데 지금이 야외 수영장 쓸 때는 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 수영장 물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어서 내부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 예. 이해가 안 된다 자기네들도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은 평소에도 이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예. 그게 잘 상식적이지 않죠.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한 뭐 4, 50톤의 수돗물을 썼다 일일 예. 이런 해명을 하는데 청와대 규모와 한남동 관저는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럼요. 청와대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고 건물이 몇 개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예. 이게 뭐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조치할 게 많은데 지금 한남동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물을 일부러 그냥 막 수영장에 채우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아까 우리 전혜연 원장님 말씀처럼 탄핵된 이후에는 바로 관저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물건, 물품 이게 이미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쓰고 절제해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물을 일주일 만에 228톤을 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수십여 차례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조리하면서 뭔가 파티를 여는 듯, 연애를 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산 남용, 직권 남용 이런 것들이 미스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라라고 하니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소명을 안 하고 해명을 안 하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청와대에서 하루에 뭐 30여 톤, 40여 톤 썼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백여 명입니다. 그 청와대가 얼마나 넓은 땅인데 다른 것을 비교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끌어다가 궤변으로 약간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 뿐만 아니라 국가 곳곳에서 국민의 혈세가 마음대로 그냥 펑펑
해외에서 윤석열이 그냥 낭비하고 다녔던 여러 가지 예산들, 그리고 올해 또 경호처 예산이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다 어디에 쓰인 건지 정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음 정권에서 밝혀내고, 잘못된 어떤 예산 남용, 국고 횡령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수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주일 동안 228톤이잖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228톤이 가능한가? 일주일 내내 모든 수도꼭지를 다 열고 틀어놓으면 228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주일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놓냐 할 일 없이 구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씻김 구술했다. 우리가 이제 씻김 구술 좀 다른 건데, 얘들은 뭐 무속도 얘들은 사이비 무속이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흘려 보내면서 이걸 이제 다 씻어내자. 그런 씻김 구술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런 거가 아니면은 지금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동안 무슨 화재가 났어?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물을 뭘 해야 되는 게 있었어? 아무리 봐도 먹을 물로도 안 되고 수영장 물로도 안 되고 뭐 세탁 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아니면 누수가 있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 일부러 그렇게 물을 쓰게 하는 뭐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기 행안부에서 자료를 이번에 그 열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썼던 기록을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 전에도 이만큼 썼다. 우리가 한 달에 지금 열흘 만에 228톤이니까 한 달이면은 600톤은 될 거 아니겠어요? 600톤 썼다. 이러면 될 텐데 이런 거 자료 하나도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왜 캣타워가 170만 원인데 계약서 안 내놓느냐. 이런 것처럼 행안부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감추고 있으니까 이런 의혹이 자꾸 더 커지는 겁니다. 신용환 씨라고 있잖아요. 네. 그 신용환 씨가 어제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지난번에 뭐 파티했다 그랬는데 파티가 아니고 신당 제사였다는 그 제보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사 지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많이 썼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거 하루 종일 틀어놨다. 이건 무슨 뭐 이것도 뭐 무속 외에는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글쎄요. 물을 저는 그만큼 일단 좀 썼다면. 무속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건진법사 이런 논란 또 일고 있는 거 보면은 무속인들하고 김건희가 여전히 연결돼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의심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전 이제 저 개인적 경험을 볼 때, 과거에 제가 엄청나게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탱크에서. 네. 그러면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물이 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21g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캣타워라던가 히노키옥조 이런 거 다 21g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의혹이 세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21g의 어떤 부실공사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아, 이건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혹시 이런 의혹까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선영수 님이요. 저는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써도 100톤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물을 써보니까 네.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양인지. 장닭님은요. 228톤이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화물 열차 화차 5칸 반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니까 확 와닿죠. 도대체 이자가 뭐를 했는지,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한덕수, 최상목, 정진석, 김성훈 이런 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거죠.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자료들을 다 내놔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요, 솔직히 지금 같으면 한남동 관저에는 딱 폴리스 라인 치고 지금 당장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그걸 갖다 경호처에서 며칠 전에 압수수색하는데 그것도 또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진석이하고 김성훈이하고 같이 합작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아니 저는 그런 거 전혀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 웃기는 게, 그 며칠 전에 왜 성관위에다가 붉은 천에
예. 우적 같은 거를 왜 묻었다. 하나는 화단에다 묻고 하나는 또뭘 노매트 부수고. 밑에다가 묻고 이런다는데 이런 바보 같은 자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캣타워도 말이죠. 이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일단 그쪽에서 나오는 해명이 500만 원이 아니고 170만 원이다. 그리고 산 것은 안 가져갔고 아크로비스타에서 포착이 된 것은 거기 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명하면 그랬어. 그래. 우리가 미안해. 잘못 봤네. 그럴 줄 알았지. 김남국 의원님. 170만 원도 그거 지 돈으로 써야죠. 그거 나라 세금으로 쓰면 돼요. 안 되죠. 고양이나 이런 어떤 강아지나 외국에서 선물 받은 그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세금으로 쓸 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양이 윤석열 사적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금을 유용하는 것,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진짜 기절하잖아요. 17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그 침대가 자는 그 수면의 질 때문에 침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침대 사는데 50에서 100만 원 넘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사는 집을 170만 원짜리 산다. 그리고 그것을 세금으로 썼다? 그럼 거기에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양이 사는데 그렇게 170만 원을 유용하고 함부로 썼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 세금을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호화롭게 썼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수사밖에 답이 없다. 이놈들은.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평생을 법카와 그다음에 특활비와 그다음에 예비비 또 빼서 이렇게 살아왔던 경호처에 또 예비비까지도 빼서 살아왔던 건데 이 사람들이 아마 이사 비용도 나는 누가 냈는지 좀 궁금하고 솔직히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최근에 왜 그 변호사 둘하고 예. 왜 가서 아크로비스타 밑에 가서 식당에서 밥 예. 먹은 거거든요. 아 저거 돈을 누가 냈을까? 아니 이거는 순수하게 완전히 사조로 돌아가서 개인의 정치 활동이거든요. 그거야 뭐 아니, 지 이거 돈으로 누가 냈을까? 샀겠죠. 아 지금 나는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안 써본 놈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하는 거는 이런 거대한 모의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생을 국고를 낭비하면서 살아왔던 저는 검찰에 상당히 많은 특활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놀라니까 그 500이 아니고 17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괜찮으냐고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압도적인 대선 승리. 그걸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지금 뭐 끙끙 앓아봐야 방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십시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오늘 내일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안 하고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뭐 또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뭐지 이름이? 근데 왜 거기에 옛날 사람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 이게 내일 공식 출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대위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황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아닌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기사가 나왔으면 손학규, 고건, 김만복 쪽에서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와요. 김만복은 선글라스 그 김만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덕수가 대통령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추대위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지금 기자회견 열고.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민의와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한참 전에 흘러간 어떤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인데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권력들을 긁어 모아서 아 한덕수로 가자라고 하면 마치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덕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처음 임기 첫날부터 임기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이후까지 지금 윤석열의 모든 어떤 국정에 망한 모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내란 동조 세력인데 그 놈을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세운다. 그렇게 하면 속여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우리 중도를 끌어들이고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덕수가 나온다고 해서 중도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 파괴력이 전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잡히는 걸 보면 주변에 있는 잔챙이들,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더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나와봤자 민주당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한때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정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어른들께서 왜 이러시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어른 하면 김장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른과 가짜 어른의 차이잖아요. 앞으로의 대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엄으로 흔들렸던 이른바 K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되고요. 앞으로 5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될 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미래 세대를 위한 대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때 고위직에 계셨거나 정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들이 내란 수괴와 사실상 공범의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을 대선 후보로 추대한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참 씁쓸했고요. 뉴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오히려 한덕수는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위원회를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이군요. 네.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오전 지금 10시 30분이니까 하고 있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 참석자들이 그렇게들 나와요? 네.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누가 나와요? 사진만 떠서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 다시 근데 확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크게 배워가는데 상 간나고 나 저 앞으로 자주 쓸 것 같은데 정말 이 한덕수 상 간나고 근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게 지금 바로 아까 얘기하시는 이 어른들 손학규나 이 고건이나 김만복 저는 솔직히 이 사람들 나는 이름 도둑질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석했다고 그러면 정말 실망인데요. 참석했을 저는 왜냐하면 가령 손학규 전 대표가 개헌이나 이런 모임에 참여했다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상간나구를 위해서 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더군다나 지금 나라까지 팔아먹으면서 지금 하려고 이런 추세에 있는 사람을 한다라는 거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덕수는요 지금 뭐 갈 때까지 지금 다 갔는데 저는 이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풍의 미풍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24일 날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최상목이와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까지 가가지고 하는 이 관세 협상 여기에 나라만 팔아먹지 않을 이것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딴 짓은 못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해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일단 아침 뉴스를 보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불참한다라는 일부 속보도 뜨고 있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독재 정권 겪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대학생들이 백골도 안에 맞는 모습 지켜보셨던 분들 아닙니까? 국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실 건이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불출마를 촉구하는 위원회를 만드셔서 이런 데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게 한때 어른이라고 불리셨던 그리고 정치의 주역으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오히려 큰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살아야지요. 나중에 그 뒷모습이 남습니다. 지기현 판사한테 오늘 제가 계속 경고를 하는데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은 뒷모습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는데
유언도 그분 답더라고요. 나의 무덤은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해야 할 것입니다. 비문엔 프란치스코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언 일부를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다 순금으로 돼 있는 것들을 들고 다녔어요.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철로 만든 거 그걸 이렇게 들고 다녔고 얼마 전부터 계속 건강이 안 좋아서 위독하다라고 얘기가 나는데 그때도 의식이 돌아오면은 가자지구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항상 낮은 곳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 이제 선종했습니다. 이런 그 뒷모습들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한덕수의 앞모습 뒷모습은 이미 우리가 다 봤고 그야말로 이제 지금 뒷모습을 잘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참 씁쓸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건 김건희 플러스 사모님들의 장난이라고 보이네. 네. 아니 왜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서 사진 나온 게 누군 줄 아세요? 젊은 청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야. 요새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한덕수에 관련돼 가지고 저 국민의힘 당사에도 가가지고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뒤에 있는 뭐 몇 명의 위원들 이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친윤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다 장난질이라고 보이네. 그리고 그 아마 이름도 상당히 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저도 그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네. 저희가 영화 보면은 막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네. 내부자들이나 뭐 대선, 야당 뭐 이런 거 보면 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사회의 어떤 조선일보 말고 어떤 언론사의 뭐 주필이라는 사람, 내부자들, 기업에 뭐 영화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회에 막 시나리오 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내란이 벌어졌을 때부터 얘네들이 뭔가 기득권을 부여잡고 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끝까지 어떻게 살아보려고 김문수를 막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이제 한덕수로 살아보기 위한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 절대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어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뭔가 진짜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른인 거고 이분들은 퇴물인데 이분들 이 퇴물들조차도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아니. 시나리오를 누가 쓴 것에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의 부탁, 청탁을 받고 뭔가 이렇게 조연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네. 여기서 이거 가지고 뭐 명예훼손 들어왔었는데 오비를 이용하는 것들은 다 김건희야. 오비, HID 오비도 이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여론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덕수는 뭔가 공범스러운 거에 물려가지고 혹은 개인의 탐욕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짓거리도 이 뒤도 다 이것도 다 폭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만약 이런 거에 뒤에 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장난질을 멈춰라. 그리고 통하지 않는다. 너무 냄새가 지독해.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지금 뭐 하도 국민의힘이 캣타워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이 이제 개판을 치니까 한덕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오늘 뽑나요? 바퀴벌레 4개? 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예. 3명은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네. 예. 3명은 김문수, 예. 그 다음에 오세훈 오세훈 아니고 한동훈, 그 다음에 홍준표 요 3명 확정이 된 것 네. 같고 나경원하고 안철수 요 2사람이 지금 박빙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저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몇 시쯤 나와요? 저녁 7시에 나온다. 저녁 7시에. 4명의 바퀴벌레와 4명의 자동차 바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 아세요? 뭔 얘기인지? 뭔지 압니다. 거기도 뭐 팔았는 줄 저기도 청년 팔았어요. 거기서도요? 거기서도 그거 하는 게 청년의 무슨 청년 위원회, NC. 대학생위원회에서 중앙 나와가지고 대학생위원회. 했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 질문을 왜 만든 거예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퀴라는 벌레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목을 하는 무슨 뭐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양쪽의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는
센스 있는 답변, 또 그다음에 양쪽에 어떤 답변이든 고르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의 임기응변, 그리고 이 정치인의 철학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질문 자체가 완전히 기가 막힌 질문인 거예요. 황당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어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딱 우리가 띄웠는데 그 어제만 해도 나오는 패널들이 그것을 실제로 본 거를 모르고 저거는 가상으로 실제로는 아니겠죠 막 이랬어요. AI가 만든 거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인 줄 알고 근데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예.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 다 싫다니까요. 그럼 둘 다 싫어서 왜 싫은지. 왜 둘 다 싫은지.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싫다.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들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하나 칭찬할 거 있습니다. 제가 절대 바퀴벌레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1억 년 이상 생존해 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정당이 바퀴벌레 같이 생존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서 특정 정치인을 바퀴벌레로 비유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저는 저 질문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이제 저 답변을 보면 홍준표는 역시 꼰대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런 것을 어찌됐든 뭐 둘 중에 하나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뭐 나 싫다고 뭐 이랬는데 저는 그 출제자의 의도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걸 내냐고. 그것도 그게 대학생위원회에서 냈다 그러니까 그게 야단도 못 치는 거예요. 거기서 야단 칠 사람은 김진애 같은 사람밖에 없어. 아니 이걸 청년을 팔아가지고 대학생을 팔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냅니까? 맞아. 이래가지고 정당이 이래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 옛날에 전두환 정부 때 왜 굉장히 야한 뭐 이런 S로 시작하는 정책의 대표가 전두환이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내란에 대한 분노를 바퀴벌레로 돌리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입니다. 근데 이게 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수준을 정말 저질 정치로 몰고 가는 수준이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의 수준이 저 정도다. 제가 민주당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민주당 청년들이 저러나?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언론에 별로 안 나왔지만 연금개혁 논의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청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데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청년 MC라고 써붙인 사람이 나와서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냐? 바퀴로 태어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고 홍준표 예비후보 키높이 구두 얘기하고 한동훈한테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눈썹 문신 1호가 홍준표다. 이게 지금 내란 수기를 탄생시킨 정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까? 석고대죄하고 나라를 어떻게 살림지를 놓고 치밀하게 토론해야 될 때 국민을 바보로 보나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나는 오늘 국민추대위원회까지도 대학생위원회 파는 거 보니까 정말요 이 파시즘의 사람들이 항상 청년을 팝니다. 그러니까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 극우스러운 일들 이런 거 할 때 항상 청년들을 팔거든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나올 때도 왜 그 학생들 앞에다 공헌시켰지 않습니까? 그래 윤호개인증을 정당 만들겠다는 거 예.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좀 큰일이네. 하도 황당한데요. 나경원은 또 콜드플레이 이번에 방한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드럼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콜드플레이가 약간 좀 진보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조금씩 하죠. 그러니까 나 지난번에도 왔을 때 한국 대통령 없더니 이번에도 없네. 뭐 그러면서 내가 한국 대통령 지명할까 뭐 그러면서 우리 드러머 뭐 드럼 치는 드러머 윌 챔피언인가 뭐 이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나경원이 나를 지명한 거다 드럼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경원이요. 제가 아까 오늘 저녁에 누가 데리라 그러는데 나경원의 이 지금 어그로 끄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어그로 끄는 것 때문에 저는 4인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냐면 관심을 요번에 안철수가 굉장히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안철수나 이런 쪽의 얘기들도 조금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안철수의 존재감이 자꾸 줄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경원은 지금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김문수의 대타가 나경원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해서 나중에 김문수나 나경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야 나중에 한독서하고 이 단일화인지 뭔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경원을 밀어줄 가능성을 상당히 있는데 지금 구구 쪽에서 김문수에서 좀 빼가지고 나경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가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오늘 어제 요새 드럼통부터 해가 좀 내려가다가 이거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리고 안철수 쪽으로 갔던 친구들은 많이 한동훈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윤건희의 픽 중에 하나가 나경원은 정말 벨도 없이 정말 거기는 중 간다고인가 쫑 간다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부터 저기 맨날 벨도 없이 맨날 팽당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가서 딱 붙잖아. 예. 아 정말 간다고 종류도 많아요. 4명의 바퀴벌레는 내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주블리 안보 특강 있는 시간이죠.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1부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혜연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블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 정국이라 바쁘실 텐데 네. 지금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뭐 예상은 했지만 이러다가는 이재명 후보가 90% 넘지 않겠냐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확률이 많죠. 사실 지난번에 충청권에서는 88% 나왔지만은 영남권에서는 90% 이상 나왔잖아요. 예. 영남권은 특히 김경수가 경남지사를 하고 해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더 많이 나왔어요. 90%. 예.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뭐 90% 선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충청, 영남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팽팽한 구도였다면 이재명 후보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는 편성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충청은 김동연 후보 연고지고 네. 영남은 이제 김경수 전 그러니까요. 경남지사니까 네. 기선을 제압당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까지 90% 넘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수 접어주고 시작을 한 건데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이제 또 뭐 보수 매체 같은 데서는 이렇게 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깎아내리려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90% 넘는 지지가 본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반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가장 선거에서나 뭐 평상시 당 운영에서 안 좋은 것이 분열이잖아요. 막 서로 이제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90% 이상 나왔고 지난번에 당 대표 선출할 때도 88%였던가요? 5%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했잖아요. 12.3 내란도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강한 리더십으로 당선이 최종 후보가 돼야 좀 더 경쟁력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0% 이상 나오는 것은 그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치인도 그러한 지지도로 최종 후보가 된 분은 없다. 그렇죠. 그만큼 세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출중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는 사실 비주류에서 이렇게 주류로 하고 아주 빠르게 당이나 당원의 지지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성과를 통해서 올라간 것이고 또 자기가 그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발광체가 돼서 우뚝 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가니까 혹시 두 후보가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있는데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중반을 넘었고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 끝까지 또 완주해야죠. 한번 이렇게.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경선에서 이번 경선은 아주 페어플레이 경선이 되고 있고 또 후보 간의 상호 후보를 칭찬해 주면서 격려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네. 정말 지난번 토론 보니까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토론이 한 번 더 있나요? 한 번 더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그런 토론을 좀 많이 보여줘야 민주당이 제대로 집권에 대비하고 있구나. 네.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느끼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워낙 그런 사정이 있는 집안인 것은 알지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완전 봉숭아 학당 같고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대선 경선 토론회인데 인신공격을 막 일삼고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니 흰옷이니 뭐 서로 또 바퀴벌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재미있게 한다면서 밸런스 게임에는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냐 스스로가 자동차 바퀴나 바퀴벌레라는 걸 자인하는 건지 몰라도 항상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 수준. 근데 이제 그렇게 바퀴벌레 싸움이 되다 보니까 한덕수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오전에는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를 결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들으셨나요? 네.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항상 어디선가 조정을 받았을 수 있겠죠. 지금 이건 한덕수 자가발전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자가발전뿐만 아니라 저는 윤석열 측에서 사실은 이것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야 되잖아요. 한덕수하고 윤석열은 저는 내란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고 한 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됐을 때 사실은 본인이 나중에 또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 만약 되게 된다면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사면 복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을 미는 큰 거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문수를 막 밀었잖아요. 그쪽 극우 세력들하고 또 윤석열 측에서 민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뭐 나중엔 나경원이 합류하고 뭐 등등 이래 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한덕수로 또 미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은퇴했다고 보나요? 그 연세 드신 노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부하 내동해서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큰 효과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문제는 한덕수가 자기 입장을 명확히 안 밝히고 심지어 안 밝히는 것도 아니죠. 노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예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외신 기자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덕수가 지금 대행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실 권한대행이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이러한 공백기간, 국정공격기간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프레이로 뛰겠다고 계속 저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뭐 출마설을 피우기도 하고 마치 출마를 위해서 국익조차도 내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간세 협상을 앞두고 본인이 전술을 다 얘기해버리고 또 오버페이스를 너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수 있다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한미가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지점이죠.
네. 탄핵에 대한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은 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한덕수는 본인을 탄핵시켜 주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그럼 탄핵하려면 이틀이 걸리잖아요. 네. 하루 전날 보고하고 국회 그 다음날 본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탄핵 직전에 본인이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면서 이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이제는 무소속이겠죠. 하고 나중에 빅텐트 개념으로 국민의힘하고 합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당에서는 고민입니다. 한덕수가 원하는 대로 탄핵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시점을 저울질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탄핵은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는 탄핵이었지만 지금 한덕수 최상목 탄핵은 딱 떨어지는 탄핵 요건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노골적으로 헌법 위반을 계속 네. 했는데. 네. 참. 그러니까 한덕수하고 경제부총리 최상목 같은 경우는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한덕수는 현행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왔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당장 탄핵이 가능한데 실제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그쪽 전략이 우리가 자칫 잘못한 페이스에 말려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5월 3일이 마지막 사퇴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5월 3일이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잘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때까지 어느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냐. 네. 그러면은 왜 탄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애타하는 국민들한테 김명주 최고위원님께서 우리 민주당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덕수 측이나 국민의힘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가는 또 어렵고 사실은 내란 종식을 하려면 대선 승리를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해야 내란 종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사실 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네. 그리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한덕수 빨리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좀 네, 알아주시기를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석 수석 최고가 지금 한덕수 공간이나 한덕수 총리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침에 계속하고 있고요. 하는 것은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 손을 놔라. 또 출마하려면 지금 당장 사퇴해라. 또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1인 시위였다가 이제 많은 의원들이 또 같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덕수 측을 좀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가 한덕수 노 코멘트 영어한 것에 대해 영어로 돌려주더라고요. 네. 불시시라고. 네. 이제 대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게 좀 너무 짧은 게 네. 정상적인 대선이라고 그러면은 인수위 구성해서 정책 과제 점검하고 대통령 취임까지 한 2달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준비에도 정신이 없는데 시간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면 이게 양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인수위가 출범해서 큰 틀을 잡아야 될 시간으로 봤을 때 네.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많은 걸 준비 같이 하고 있죠. 오늘은 네. 안보특강이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 큰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북 정책 기조는 무엇입니까? 대북 기조요? 예.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저희들이 계속 밝힌 게 있죠. 대북 기조는 사실 북한에 지금 엄청나게 긴장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에. 그래서 그 피해가 적경 지역 주민들에게 있고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장 완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북한과 미국과 협력을 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터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도 그걸 사실 추진해 왔고요. 정권을 잡으면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적인 접근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3년 동안에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네. 안 붙었다 뿐이지 사실상 엄청난 긴장 상태였고 네. 그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꿔야죠. 그러면 평화 기조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터야죠. 대화부터 해야죠. 지금 예. 대화부터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복원. 네, 일단은 뭐 통신망하고 대화 복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막혀 버려서 예를 들어서 우발적인 충돌이 나더라도 이것이 통화가 안 되니까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신선 복원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물꼬는 우리만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다시 복원을 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끊어야죠. 동맹 관계를. 그러면은 북한에 좀 더 고립이 되고 우리가 또 러시아의 경제적인 이런 길이 다시 열리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일단 기존의 긴장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고 평화와 대화 복원으로 나간다. 이게 네. 대북 정책의 기조가 되겠군요.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물론 뭐 다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후보 공약이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실일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일본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과는 뭐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최종 후보가 되면은 뭐 될 걸로 되지만은 당 대표 시절에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백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걸 양보하면서 관계 개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고 간다. 하지만 그동안 양보했던 분야,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 이런 것은 확실히 끊고 간다. 얘기를 해야 될 건 하지만은 지금 한일 간의 그 우호 관계라든가 경제 협력이나 문화 협력은 지속한다는 걸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단절을 한다든가 외교는 그게 아니라 그 큰 흐름 속에서 윤 정권에서의 단점을 보강하는 수준으로 간다고 이재명 전 대표께서 대표 시절에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미국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대표 시절에는 가려고 한번 하다가 못 갔죠. 그랬군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 미국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미국과 처음 이렇게 방문하고 한미 외교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미국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 편입니까? 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사실 우리 진보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중시 여겼잖아요. 한미 동맹을 기초로 주변국가 잘 지내는 전략을 해왔고요. 그런 생각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표 시절에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번에는
처음에는 국회의원 돼서 2년 동안은 국방위를 하셨고 그렇죠. 이번 22대는 외통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벌써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외통위 하시면서 또 외교적인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국내파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취약했던 국방, 외교 분야에서 상임위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교적인 식견도 탁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위 외통위 여기에서 활동한 것도 나름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죠. 사실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 처음 들어오셨을 때 상임위를 고민하실 때 제가 건유해서 국방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해서 상임위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뭐 이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한노위를 생각하신다더라고요. 한국노동위원회. 이 대표님 그땐 대표가 아니었죠. 거기는 이미 전문가신데 노동 전문가시고 환경은 뭐 기후 이런 거 대선 후보 때 보니까 전문가신데 그거 안 가셔도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국방위를 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면은 확실히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말 듣고 국방위로 오셨어요. 아주 신의 한 수였네요. 그렇죠. 필요한 걸 잘하셨네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이 팔이 많이 다치셔서 군복무를 못 하시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프레스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국방위를 건의했는데 다행스럽게 오셨고요. 그때 제가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 때 국방위 거쳐갔고 하다못해 박근혜도 국회의원 때 국방위를 거쳐갔다. 국방위 오셔야 됩니다. 하고 강곡히 설득을 몇 번 했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시네요. 잘하셨네요. 네. 국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새 정부의 국방은 평소의 국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내란에 군인들이 동원되고 비상계엄으로 이렇게 피해를 사실 가해자지만 또 피해자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강군으로 만드느냐 참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전 대표 시절에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거잖아요. 군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내란 종식이 군부터 완전히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하나의 척결을 하듯이 아직도 군 내는 내란에 대한 잔존 세력들이 있고 그런데 아직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상조사를 해서 내란의 잔존 세력들은 척결을 해야 되는 거고 과감히. 그래서 다시는 이런 내란의 뿌리 내리지 않게 하면서 지금 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우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지금 자부심 하나로 이렇게 근무하는데 자부심도 바닥에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신뢰 회복은 내란 종식을 정확히 하는 것부터 돼야 신뢰가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이루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군개혁도 내란에 관여했던 부대들, 특전사, 소방사, 특히 방첩사, 정보사 개혁을 대대적으로 해서 다시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지 않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 지금 계속 도전을 받잖아요.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로 가야 되고 그다음 병력 절감, 인구 절벽에 의해서 병력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무인 체계를 무인 무기 체계죠. 예를 들어 무인 전투기, 무인 수상정, 무인 전차 이런 것들을 빨리 무인화해서 그럼 유무인 복합이 됩니다. 그런 체계로 가게 되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사령부라든가 우주에 대한 그것을 선점할 수 있게 군에서 그런
우주사령부나 또는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요. 군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우주 발사체 중에 고체 발사체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인공위성을 우리가 쏟는 고체로 쏠 수 있는 우주 발사체 강국으로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산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방산, K방산이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K방산을 적극 지원을 해서 하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복지가 지금 한 3만 불 국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 1만 불 수준 국가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군에 갔을 때 실제 그런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보람있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한참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그야말로 막힘없이 술술술술술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네. 준비가 다 돼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늘 이재명 전 대표님 국방위 계실 때도 수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최고위원 하면서도 예. 많이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딱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한데 그런데 말이죠. 네. 요즘에 공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폭을 해가지고 민가에 피해를 입히질 않나. 아니 세상에 훈련하다가 뭐 연료통하고 실탄통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휘관 경험을 해보셨는데 이런 큰 사고는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일어날 때는 뭔가 어디가 고장이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군이 전반적으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공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군이 그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많이 위축되고 사실 위축되고 막 하다 보면은 실수를 또 많이 합니다. 신바람 나고 막 정상적인 게 아닌데 사람이 긴장하고 위축되고 하다 보면 점점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아주 사소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뭐 제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새로운 정부, 민주정부가 만들어져서 군이 빨리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도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고 있죠. 네. 공군 참모총장이 적어도 이 정도면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물러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이미 그 오폭 사고가 났을 때 물려놨어야죠. 대형 본인이 책임진다고 얘기했고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거기 대대장하고 지휘관들만 책임을 물었던데 그것은 왜 하는 게 꼭 다 윤석열 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공군이나 해군의 각 총장들한테도 12.3 내란 이후에 그 한번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공군과 해군은 그래도 내란에 좀 자유로워요. 그 투입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 책임들이 있다. 그리고 그때 12.3 비상계엄이 2차, 3차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될 때도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을 한다고 우려를 많이 한다. 각군 총장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해라.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사죄 드린다. 우리 공군은 또는 해군은 이런 일이 앞으로 임무 조짐 따르지 않겠다. 국민과 국가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좀 해서 안심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네. 안 따랐어요? 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치적인 뭐 상이라서 뭐 조심스럽다느니. 그래서 그때 제가 실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육군 총장은 이미 잡혀갔고 그렇죠. 그 대상자고 육군은 이미 뭐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나마 정신 차리고 있는 데가 공군과 해군이고 공군 총장하고 그 해군 총장은 그래도 계엄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본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망을 많이 했죠. 어리석은 자들이네요. 네. 아니,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네. 나와가지고 우리 군은 절대로 그런 것에 동원되지 않겠다. 국민만 바라보겠다.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뭐 육군 총장은 계엄의 핵심 계엄 사령가니까 그런 걸 얘기한다 해도 안심이 안 가는데 관련 없는 포스타 4성급 장군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군이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나갔는데. 네, 그래서 참 안타깝죠. 네. 말 나온 김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처음에는 좀 괜찮은가 봤는데 그 뒤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요. 네. 지금 뭐 원래 자리도 없는 자리를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결제를 하나나 2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명예 회복도 아니고 제대로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 국방부 차관이 지금 대행이니까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해병대 사령관이 그 인사권이 있고요. 예. 제대로 해병대 사령관이나 또는 해군 총장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차관이 임무를 주면 제대로 된 보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박정훈 대령은 군사 경찰 직능이니까 군 수사 단장을 그대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통상 보병들이 가는 그 인사 분야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 원칙에도 안 맞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죠. 비정상을 정상화로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그나마 국방위에서 빨리 보직 줘라 한참 요구를 해서 그 보직을 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도 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네. 그럼 1심에서 무죄 나왔으면 항소 포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당시는 윤석열이 아직 파면이 되기 전이라서 그랬을 건데 이제 아마 좀 군도 바뀌리라고 봅니다. 네.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지금 전반적인 그 준비 가운데 민주당이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면 어떤 것이 지금 뭐 워낙 다뤄야 될 때가 많으니까요. 네. 무너진 데도 많고 그럼요. 개혁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근데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란 종식이 일단 제일 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민생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일단 제일 큰 과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무너진 데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 데를 같이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도 12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한 50조 이상 수십조를 투입을 해서 민생을 살리자고 했는데 아마 신정부가 들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빨리 추경부터 편성을 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그리고 내란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해서 그 살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산불 현장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정치 1번지 결석도 하셨는데 네. 다녀오셔가지고 그래도 빨리 특별법을 네. 발의를 하셨던데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이번에 특별법을 빨리 우리가 마련했고요. 예.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하고 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빨리 만들어서 지원하고 피해자 보상 여부와 금액도 30일 내에 신속히 결정하고 특히 지원하는 단가가 지금은 규정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기반세 소실돼도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한 20% 피해액의 지원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고 부담률을 한 70% 올리는 것도 있고요. 아예 그 대상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지원 범위를 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는데 중소기업들이 피해가 많은데 일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중소기업은.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또 이번에 전통 사찰 고운사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컸잖아요. 그런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반 집하고 똑같이 이래 돼 있거든요. 국보들이 막 타고 했는데. 그건 다른 네, 문제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했고 요것을 최대한 빨리 이제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심의가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 본회의가 열리리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통과시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것은 우리 당의 당론 법안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제가 국민의힘 이 지역 안동 예천 지역 그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도 만났어요. 그래서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만들었다. 지금 TK 국회의원들 뭐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너들도 반대 못할 정도로 잘했으니까 빨리 통과되게 협조를 그쪽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네,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이거 당장 해야 될 경북지사는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서 대선에 나가 있고 TK 국회의원들은 뭐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일부는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저한테 만들어줘서. 네. 그래요. 아무튼 빨리 좀 특별법안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네. 하여튼 오늘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김병주 최고위원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윤 정권이 너무나 이렇게 후퇴시켜 놓고 망가뜨린 분야가 많고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도 여당 역할을 못하고 지금처럼 내란에 이렇게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국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불리 안보특강 여기까지 하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현재 전국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집권하게 되면 안보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든든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세요.